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개항과 불평등 조약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에 통상개화론이 대두되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상개화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1870년대 넘어가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박규수는 서양 오랑캐가 북경에 들어온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자, 여기 북경에 들어온 지 여러 해가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860년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초반에는 서양 물건의 매매가 심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서양 물건은 눈을 현혹시킬 뿐 실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교역이 심하지 않으니 서양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강남에서 병력을 사용할 때에는 중국이 서양의 대포를 많이 구매해 전쟁에 사용하여 서양인들이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서양의 대포를 모방하여 만들어 그들의 대포를 구매하지 않으니 서양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박 교수의 이야기는 중국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중국만의 그런 무기 제작을 하고 있으니 조선도 이거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환지략과 해국도지 같은 책들, 이거는 바로 오경석과 같은 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자, 오경석은 중국에서 가져온 근대서적을 친구 유홍기에게 주어서 연구를 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석은 중인 출신의 역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인이란 신분 자체가 높지 않은 신분이지만 역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위해서 중국 사신단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문화들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873년부터 기존에 10년 동안 권좌를 차지했던 흥선대원군을 대신하여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가 문을 열어서 다른 국가와 교류를 합시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교류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운요 사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1868년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이라 하여 일본의 정치 체제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막부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천황이 권력의 중심에 있게 되고요. 당시에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두뇌 구조까지 다 뜯어 고치자라는 식으로까지 대대적인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음을 조선에 통보하면서 발생한 게 바로 서계 문제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서계는요, 일종의 외계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 대조선국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대일본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 외교국 문서에서 상대방의 국가를 대조선국, 대일본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대조선국, 국왕, 전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동아시아 세계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 대일본국, 천황, 폐하라고 외교문서에 씁니다. 자, 동아시아 세계에서 정치 권력의 제일 정점엔 황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아래에는 여러 명의 왕이 존재하죠. 자, 그러니까 천황은 늘 유일한 존재여야 되고요. 이것은 늘 중국에서만 차지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일본이 천황, 폐하는 황제한테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즉, 자신들이 조선보다 높은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선은 전통적으로 일본을 우리보다 낮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계라는 외교 문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제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론 같은 경우는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부에 있던 이 메이지 유신 반대 세력들의 불만을 국외로 돌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한론은 급진론파와 온건론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급진론은 바로 정복하자, 온건하게 혹은 완만하게 진행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흡수하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은 조선에 이제 문호 개방을 요구를 하게 되지만 조선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계속 용어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력 시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조선에 여러 배를 파견합니다. 제2정묘호 춘희로, 그 다음에 바로 이 운요호라는 배를 파견하는데요. 자, 이 배가 온 장소가 바로 강화도입니다. 여기까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조선에 이 수비하고 있던 병사들은 자, 여기에서 경고 사격을 한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지진에서 그래서 경고 사격을 하니까 일본 운요호는 초지진을 박살을 내고요. 강화 아래에 있는 영종도,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에 상륙을 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약탈을 하는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군사적 충돌을 빚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본은 다시 이제 군함을 보내서 문호 개방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강요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조선이 먼저 우리 배한테 포를 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식의 프레임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강화도는요, 조선 영토예요. 그리고 그 국제법상으로 이제 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바다도 아니고요. 온전히 조선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본이 자신들이 공격받았다고 지금 뭐 하자는 액션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조선 정부는 그래, 우리가 큰 형들이니까 그래, 우리 아량을 베풀자 라는 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체결했다라는 것이 당시 조선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선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이 조약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등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동등한 조건하에 체결이 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불평등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약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여기에 크게 문제되는 워딩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선과 청의 전통적인 관계를 부인하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이 조일수호조기를 체결하기 전에 일본은 청의 사신을 파견을 해서 과연 청과 조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정립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당시 청나라의 실권자였던 이용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워딩을 표현을 하냐면, 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하지만 외교나 군사 같은 것들은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자, 청의 속국. 여기에서 만약에 조선의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는 즉시 개입하겠다. 라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자주국이라는 워딩을 넣어 놓으면은요, 이렇게 자주국으로 명시를 해두면 나중에 청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했을 때 조선은 자주국인데 니네가 왜 조선 정치에 배나라 감나라 하냐 라는 식의 논리를 펼쳐버리면 청나라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1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조 보면은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글쎄요,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조일수호조기 전체를 보면은 일본 측 항구는 어디를 개항한다라는 문구가 사실상 없다 봐야 되고요. 이들이 개항하는 세계 항구,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일본과 가까운 부산. 여기는 외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부산역은 당시에 외관이 있던 지역이고요. 당시 부산의 중심은 오늘날 부산진과 동래구 이 지역이었습니다. 외관은 조선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조선정부의 관리 하에서 조선에서 무역을 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오픈하는 것은 글쎄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부산은 일본과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도 서울, 당시에는 우리가 한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인천을 개항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과 또 다른 개항 장소가 어디냐면 함경도의 가장 아래에 있는 지역인 원산, 강원도 바로 위쪽입니다. 이 지역을 개항을 시키는데요. 여기는 원래 조일수호조기에 나와 있는 대로면은 2년 안에 장소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개항하는 위치를 협의하는데 무려 4년이나 걸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인천은 정치적 목적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겁니다. 바로 서울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들어와서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은요, 여기는 경제적인 목적과 그리고 조선의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이 모두 반영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 인천도 군사적 목적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원산은요, 대표적인 평야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함흥평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본은 산업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던 상황이고요.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에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 생산되는 양들이 있지만 이게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식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산 인근에 있는 이 함흥평야 이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일본으로 쉽게 빼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탈하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평야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바로 일본에 유리하게 할 수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바로 일본에서 개입하기에 굉장히 가깝죠. 바로 바다만 건너면 되니까. 그리고 인천은 지금도 서울에서 1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은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조선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엄청 행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7조 한번 보죠. 조선의 연해도선은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해안 측량권을 허용했다라는 건데요. 조선바다입니다. 조선바다의 측량은요, 당연히 조선인이 해야 됩니다. 조선이 기술이 없더라도요, 일본의 민간 회사를 고용해서 일본의 민간 회사에게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한다. 근데 이 해안 측량권을 허용했지만 이 해안 측량을 실제로 하는 거는 일본의 민간 회사도 아니고요. 일본군이 직접 나서서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군이 조선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바로 표시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때 해안 측량해 놓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1894년도에 일어났던 전쟁은 다 조선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서의 전투에서는 일본이 해안 측량을 해놨던 이 정보를 토대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실제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국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과 관계된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자,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본국 사람이 일본인이 조선 항구에서 죄를 범하면은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자, 범죄 행위는 일본이 합니다. 장소가 조선이에요. 그러면 재판은 상식적으로 조선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생 장소가 조선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이것을 영사재판권, 다른 명칭으로 똑같은 이야기로 치외법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요,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의 사례입니다. 즉, 조선의 사법적인 주권을 얘네가 침해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면서 그냥 석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1895년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당시 일본 공사, 조선에 파견된 일본 공사 미우라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조일수호 조규는요,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글쎄요, 우리 1조와 4조 내용은 불평등 조약으로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도 합리적일지 몰라요. 넓게 본다면은. 근데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문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엔 조일수호 조규 불호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하면서 계속 불평등한 내용을 늘려나갑니다. 자, 조일수호 조규 불호 제4관에 보면은 부산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두에서 동서남북으로 약 직경 10리로 정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조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7관에 보면은 일본국의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폐,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조선에서 교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조계지 같은 말로 개항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조일수호조교 부록 말고 조일무역규칙이라는 것도 제정을 합니다. 자, 여기 제6칙에 보면은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나오는 쌀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7칙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 오늘날 우리가 공항을 이용할 때는요, 공항을 이용하는 세금도 냅니다. 공항 이용세라는 걸 내야 돼요. 마찬가지 인천항, 부산항과 같은 항구를 이용하면 항구 이용 세금을 냅니다. 그거를 항세라 그러는데요. 항세를 매기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국경을 통과할 때는요, 반드시 관세라는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무항세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 중에 이 조일 무역 규칙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중요하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고요. 조선은 요 문제만큼 확실히 개정하려고 해요. 무관세 조항. 그리고 양국의 수출입 허용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무제한 수출입 허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정이 필요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 이 협상의 대표에 나섰던 사람 관리가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해서 근대 조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본 애들이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그냥 하면 돼. 라고 설득을 들어가니까 그래 좋은 거야? 알았어. 그러면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을 열었던 조선은요. 이후에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더 문호의 폭을 넓히게 돼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강화도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조일수호조교라는 본명보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본과의 교류이기 때문에요. 같은 동아시아 내부에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조미수통상조약은 미국, 즉 서양 세력과의 교류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왜 체결하냐면요. 청나라에 수교와 알선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조선한테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은 바로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헌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로 읽으면은 이 양반이 당시 일본에 가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으로 파견된 2차 수신사의 김홍집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준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거야. 러시아가 왜 영토를 공략하려고 하느냐? 러시아는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도 항구가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해버리면 되지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 무조건 육지 아니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얼지 않는 바다를 찾아야 됩니다. 얼지 않는 항구를. 그거를 어려운 말로 부동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는 이 부동항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거고 그러면은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거다.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래? 라고 했을 때 오직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연합 연미국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강해지는 길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선 책략은 그래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나라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끔 알선한 목적은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중국 세력들이 그동안 이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제할 때 썼던 전형적인 방법인 EJ 전법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EJ 전법이 반영된 내용이 바로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렇게 해서 청나라는 조선 땅에서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시에 황춘세는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또 뭐 외교관계 맺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청은 당시에 오키나와까지 합병을 하면서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는 일본도 견제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오랑캐 땅에 미국이라는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이 오랑캐가 러시아라는 오랑캐와 일본이라는 오랑캐를 동시에 견제하게 하면 자기네한테 큰 이득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수교를 알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조에 보면은 조선과 미국 양국은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그래서 조약 상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중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이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받았다. 그럼 미국이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만약에 뭐 어디에 예를 들어 볼까요? 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이 미국을 도와준다. 이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은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과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관세 자주권을 확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일수호족의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규칙에선 일본과 조선 사이에 무관세 규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1878년도에 조선은 두모포 해관에서 일본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해요. 관세를 거두려고 하지만 이 조일 무역규칙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이거는 외교적 분쟁이 발생해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나요. 그리고 계속 이 무관세 조항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게 일본이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하지만 일본보다 더 강대국인 미국과 이렇게 무관세 조항을 체결함으로써 당시 뭐 일본도 서양 국가들과 무관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들은 조선과의 이 무관세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서양 국가들과 개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서양 국가들은 그들에 대해서 니네는 그런데 왜 우리가 개정해줘야 돼? 라는 논리를 펴겠죠. 네, 그래서 이 조항은요. 일본과의 무관세 조항 개정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한 이후에 조선은 일본과 무관세 조항을 개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의 내용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또 대표적인 거는 바로 최애국 대우가 규정되었다라는 건데요. 보면 이렇게 보죠.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 관민 상인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어떤 거냐? 이후에 영국과 조약을 체결했는데 미국과 조약 체결한 것보다 내용이 더 좋다. 그럼 미국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했는데 더 좋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국은 푸트라는 사람을 조선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가 한성에 부임을 하게 되고요. 그때 쓰고 있던 이 미국 공사의 관저는 지금도 미국 대사의 관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마찬가지 답사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보빙사, 요즘에는 보빙
사절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빙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은 여기는 당시에 이제 그 미국과 외교를 하면서 조선 정부가 매입한 이 공사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를 다시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당시에 파견된 보빙사, 사절단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조미수호 통상 체결한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조약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문을 열었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조선은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찬성 움직임과 반대 움직임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